어제랑 같은 무슨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강의 시작하기 전에 좀 기쁜 소식이 먼저 알려야 되는데요. 부산에서도 사상 환경영향평가 수면 연장하는 거좀 많은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통과가 되고 넘어갔는데 어제자 정확하게는 오늘자로 이도전 한 지역에서 창하고 영광동에서 지자체장이 이걸 무기한 연기시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쇼크를 받았을 텐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아마 우리가 처음이라서 겪어봐서 못 겪어봐서 그랬는데 그때도 만약 지자체를 물론 여기는 안 통할 것 같긴 합니다만 지자체장이나 의회를 통해서 했으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또 다음에 다음 원조도 또 남아있으니까요. 그때 또 과거를 경험을 삼아가지고 잘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뭔가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대충 정부 자료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 오염수가 버려지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오느냐. 우리나라가 참 복받은 게 있어요. 일본 후쿠시마 터졌을 때 우리가 변조풍지대라서 대부분의 방사선 물질이죠. 태평양으로 나가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이 친구들이 오염수를 버렸는데 버린 게 아니겠죠. 이제 사고로 나갔고 지금도 버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버리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나간 것들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한테 영향을 준다. 이거는 진짜 우리가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후쿠시마에서 나가면은 이렇게 쭉 돌아가지고 일부는 이렇게 돌아가지고 북쪽으로 영향을 주고 이건 우리한테 영향을 거의 안 줍니다. 미국에서 아래쪽으로 꺾여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이쪽에서 구르시오가 이렇게 하고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요것들이 우리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대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중간에 가다가 여기서 일부 빠져나와가지고 들어오는 놈도 있는 것으로 확인은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영향은 크게 이렇게 일부 꺾여 들어오는 거하고 크게 돌아서 오는 거하고 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맞으십니다. 이 정부 관련돼가지고 최근에 이제 후쿠시마 해류에 대해서 시끄러워진 게 한 1년 전인가 올 초구나 올해 초구나 한 7, 8개월 전에 원자력 연구소가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만 뭘 시뮬레이션 했냐가 중요한데 일본이 앞으로 버리느냐 가지고 시뮬레이션이 거의 영향이 없더라. 그런 연구 발표를 나오면서 갑자기 이제 이것들이 이야기가 됐는데 이건 무의미한 내용입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는데 2011년 원전 사고가 터졌을 때 만약 일본이 지금 제대로 정화해가 버린다면 그거보다 한 10,000배가 많은 방사능이 태평양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우리한테 영향을 줬을 텐데 그거는 언급을 안 하고 갑자기 상중수소만 가지고 일본이 버리는 게 안전하다. 이거는 정신 나간 짓이에요. 제가 연구소장이라면 이런 친구들 다 잘라버렸어요. 그 정신을 가지고 2011년도에 영향이 우리한테 어떻게 들어왔느냐를 평가를 하고 측정을 해야지 앞으로 소양버리는 게 안전하다라는 이런 넉나간 짓을 정부에서 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다시 퍼지기 시작했죠. 그 내용 중에 일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한 4, 5년 후에 아까 짧게 돌아서 들어오는 것도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 그게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거는 일본 미국 서해안에서 방사능 농도입니다. 한 2014년, 15년 되니까 갑자기 세슘의 방사능이 확 증가하더라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4, 5년 걸려서 미국으로 태평양에서 거쳐가지고 올라갔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죠. 그리고 일본에서 2021년도에 지네들 북해도에서 아주 작은 양이지만 이렇게 돌아서 위로 돌아서 10년 만에 돌아왔다라고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측정을 한 게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이 아래쪽으로는 모르지만 10년 만에 왔을지, 15년 만에 올지, 20년 만에 올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확인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렇게 연구가 아주 작다라는 이야기 했는데 근데 말이죠.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현재 물론 지난 정부도 실수한 거 있고요. 그 앞에 정부도 실수한 거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대수부랑 같이 해양방사능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쭉 세슘 같은 게 이렇게 쭉 높다가 떨어지죠. 이건 왜 그러냐면 앞에 그림에 나와 있었습니다만 이게 그 1940년대 50년대 때 미국이랑 러시아가 핵실험 유지해가지고 그때 태평양의 방사능이 지금 세슘의 방사능 농도가 지금의 한 20배 정도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이것들이 쭉 이제 반감기가 되니까 30년이니까 조금씩 자체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해저로 가라앉고 또는 이제 대서양으로 일부 또 섞이기도 하겠죠. 그러다가 그렇게 이렇게 줄어오다가 갑자기 후쿠시마 통해서 이렇게 튀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방사능 세슘이 이렇게 높다가 후쿠시마가 2011년도에 터졌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2011년도에 사고가 터졌는데 아까 지네들 말대로 4, 5년 안에 영향도 주고 돌아서 10년 넘어서도 들어온다 그러면 그런 관점을 보니까 이상하게 14년, 15년도에 좀 올라간 거가 보이죠. 그러면 정상적인 과학자들은 여기 뭐 과학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과학자들은 로우 데이터를 보고 확인을 했어야죠. 근데 이 바보들은 1993년부터 계속 요 그림만 그려왔거든요. 우리 해구별 그림 이런 것도 확인 안 하고 이 그림만 그려오다 보니까 똑같이 그리고 그 전체 밴드 이 안에 들어갔으니까 문제없다. 일본 오염수의 영향은 없다라고 결론 짓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정부 여당이랑 미국 원자력하는 전공도 아닌 친구인데 일본 오염수가 12년도에 사고 터져도 우리나라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이런 이상한 소리들이 짓거리고 있어요. 짓거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실망스럽겠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해양 방사능 측정을 합니다. 이거는 뭐 1990년대부터 좀 제대로 하고 있는 행동 중에 하나긴 합니다. 근데 아까 앞에 평균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이제 저는 원자력을 했습니다만 해양학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크루시오 대로가 이렇게 돌아오다가 이제 서해안으로 가는 것보다는 주로 남해안하고 동해안을 주로 거쳐간다. 그래서 그럼 아까 그 그림을 찢어보자 해가지고 동해안만 찢어봤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줄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뛰죠. 남해안은 됐더만 여기서부터 확실히 뛰는 거 보이죠. 서해안은 여기가 하필이면 소금 많이 나는 그러니까 신안 앞바다입니다만 여기는 가깝습니다. 남해안하고 요거를 제외하면 거의 일방적으로 주죠. 그러니까 서해안은 대륙 안 섞였다라고 전제했을 때 이거는 들어왔다. 일본이 지네들 말대로 우리나라에서 시뮬레이션한 대로 4, 5년 만에 영향이 들어왔다라고 보는 게 막 맞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왜 들어온 걸 확인을 못했느냐. 통상 이런 거는 세슘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합니다. 세슘 137이 지금 이렇게 변감기가 30년짜리인데 원자력 발전소가 사고가 터지면 해결료에서 일상사라는 놈도 같이 만들어집니다. 거의 비슷한 양으로요. 그런데 사고가 터졌으니까 처음에는 1대 2도 있는데 일상사라는 반감기가 2년이거든요. 2년이니까 한 4년 지났으니까 4분의 1로 줄어들겠죠. 4분의 1로 줄어들었으면 자 이게 해양 방사능 검사가 이거 지금 일반적으로 1리터, 10리터를 뜨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해양 방사능 분석을 하기 위해서 세슘의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60리터를 뜹니다. 60리터를 떠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자, 우리가 후쿠시마 사고가 터졌다는 걸 알고 이 위협을 찾아내려면 세슘 이상사를 측정해야 되겠다. 농도가 4분의 1로 줄었네. 그럼 60리터가 아니고 64, 24, 240리터 이상을 떼야 되게 되죠. 이게 상식이거든요. 원자력공학에서는. 근데 우리 해수부랑 원한이가 이 정도 정신머리도 없었던 모양이에요. 당연히 옛날하고 똑같이 60리터 떠가지고 당연히 60리터 절대 검사가 예측이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그걸 근거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걸고 지금 현재 그 상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심하죠. 제가 이 분야라서 그런데 상당히 좀 부끄러운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뭐 우리 정부 학회에서 나오는 내용들하고 같이 들어있습니다. 일부가 여기 가다가 이게 4년 만에 들어오니까 그런데 일본이 2021년도에 10년이 지났으면 당연히 2로 나누면 10이니까 2로 나누고 2의 5성 32분의 1로 줄어들었을 거 아닙니까? 세슘 이상자가 32분의 1로 줄어들었는데 얘네들은 여기서 분석을 해가지고
세슘이 10년 돌아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와 귀환했다라는 결과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거의 톤 단위를 듣습니다. 톤 단위를 듣고 측정만 3일을 했대요. 아니 근데 이거를 왜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저도 갑갑하게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에서 지금 후쿠시마 관련된 특위에 들어가가지고 특히 변호사들, 국제법 관련 변호사들한테 물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네요. 왜냐하면 일본이 지금 정부에서 워낙 친하지만 우리가 다음 정부에서는 분명히 나빠질 건 확실할 것 같고 지금 친한 상태는 안 될 것 같은데 국제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피해를 우리가 입은 걸 갖다가 스스로 증명한 자료가 있는가 하고 없는가 하고 우리가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입장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오염수를 우리가 우리한테 들어왔다라는 걸 확인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여튼 전 정부에서는 아직도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까 오염수 관련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주유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10년 걸린다고 했는데 짧게가 북쪽으로 그런 게 10년인데 요 밑으로 유동이 저는 한 올해쯤 올 것 같은데 올해는 내년쯤 올 겁니다. 그러니까 온다고 해서 여러분들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 당장 그것 때문에 물고기 먹고 암에 걸리고 제가 하는 농담하고 남해 바다에 고질라가 나타나고 그런 일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가 장기간 문제죠. 장기. 우리가 아니고 우리 자식들 그 다음에가 문제가 될 텐데 하여튼 그 문제는 조용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정부가 지금 그 후쿠시마 오염수 일본이 방류 아니면 안 해가지고 시끄럽게 떠들고 그랬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본이 알프스라는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그런다고 하면 제대로 그런다고 저는 물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 전문 분야인데 그 시스템 절대로 제대로 작동 못합니다. 하지만 그래 믿는다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그보다 거의 10,000배 가까운 방사능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2011년에 나갔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기로 나가는 놈들이 있습니다. 대기로 나가 일본 땅에 이제 입자들이니까 흩뿌려졌겠죠. 그러다가 비가 오면 이게 씻겨 내립니다. 씻겨가지고 강물을 걷고 바다로 들어옵니다. 그 양이 이만큼이 있다는 거죠 지금. 테라라고 하는 게 10에 12승일 겁니다. 10에 12승. 양으로 보시면 그 정도인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잊어버리자고요. 과거니까 있기는 양이 많긴 한데 어쨌든 평가해야 됩니다만 그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후쿠시마 원전을 제외하고 방사능이 제일 많은 데가 일본 지역에서 땅이 아니고요. 강이 바다랑 만나는 그쪽 지역입니다. 그만큼 육지에서 씻겨 내려오고 있다는 걸 입증을 하고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옛날 이야기인데 지금 최근에 증거를 보니까 지하수가 유출되고 있더라고요. 지하수가 유출된다고 하면 지금 제르노빌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2016년도에 이제 습관이라는 걸 덮어가지고 이제 방사능을 차단했죠. 우리는 내륙이니까 원자력이 안 되면 무조건 방사능물질을 차단하는 게 목적이니까 제일 우선이니까요. 그런데 이 후쿠시마는 지하수에 빠져 있다고요. 바닷가에서. 그래서 지하수가 들어가 시커 기쳐내리고 있는데 지네들이 차수벽을 설치했다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새고 있다는 증거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통상 우리 토목하시는 분이나 공경하시는 분들 이야기 드리니까 지하수 같은 경우에 아무리 막아도 우리가 지하수를 다 이 병으로 다 싸버릴 수는 없잖아요. 밑바닥까지 깡통 해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태라면 통상 10 내지 20% 정도는 빠져나간다. 줄여도.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10%가 빠져나간다. 오염수가 10%가 빠져나가는데 그 나머지 90%를 가지고 알프스를 돌려가지고 제어를 한대요. 믿어주자고요. 통상 삼중수소는 못 그러지만 이래 금속 종류들 있죠. 그러니까 뭐 플루토늄, 뭐 세슘 이런 것들은 잘하면 한 100분의 1로 줄일 수 있습니다. 히터링을 하니까요. 그러면 90%를 100분의 1로 줄인 거 그러면 0.9%네요. 근데 10%가 원액으로 나가면 비교의 계산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가하게 우리 정부나 일본 정부야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은폐해야 되니까.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일본 오염수가 안전하냐
장난이에요. 이 과학이 아니고 상식이 안 되는 인간들이 하는 짓이에요. 일본 정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일본 정부의 동경전력에 일본 동경전력이 자료를 내놓고 그걸 분석한 일본의 학자들이 내놓은 자료입니다. 연도 걸려 건물에서 세슘 방사능이 이렇게 12년도부터 이렇게 쭉 줄고 있다. 뭐 줄고 있으니까 방사능이 줄는 건 괜찮죠. 근데 원자로 배도할 때는 먼지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일본 주변 후쿠시마 주변 원전 지역에 사람 사는 데는 땅을 객토를 했습니다. 근데 그건 많은 숲으로 나무들이 구조물하고 똑같거든요. 더 많은 잠재 방사능이 가지고 있다는 걸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동경전력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합니다. 일본 지하수 배수하고 서브 드레인이라고 여기서 포위는 물이 있습니다. 그거는 알프스 안 거치고 바로 내보냅니다. 거기서 내보내는 방사능 물질의 양이 어마어마하더라는 걸 갖다가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하고 빗물이 여기 동토서수백이라고 얼음으로 그러니까 땅을 가뒀대요. 그래서 그쪽으로 물이 안 들어온답니다. 일단 첫 번째 거짓말 하나, 밑바닥은 만큼 못 막았단 말이죠. 밑바닥은 못 막았고, 그러니 밑바닥에 뚫려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막아봐야 물이나 공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압력에 있으면 밀려들어갑니다. 밀려들어가게 있으면 밀려나가죠. 그래서 그 자료를 평가해 본 결과 20 내지 60세제곱미터, 지금 100톤이 샌다라고 하니까 60톤은 좀 심하고 100톤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20톤은 지금 빠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18년도, 19년도의 자료입니다. 10톤이 빠진다고 치죠. 10%. 아까 말씀드렸지만 10톤 나가는 거에 원수가 100번에도 줄여나가는 90%의 양보다 10배가 넘죠. 이게 팩트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하고, 당연히 그러면 우리가 뭘 요구해야 되니까 일본한테, 야 그냥 헛소리 하지 말라는 애들, 사람이 불이 나가지고 불에 사람이 타 죽고 건물이 타고 있는데 왜 죄를 치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 인력과 공력과 돈을 들여가지고 불을 끄라 라고 우리가 요구를 해야 돼요. 니네 원자력의 기본 안전성이 방사능 물질의 차단이 아니냐. 지하수로 새 나가지면 한 방울이라도 안 새 나가게 막아라라고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요구를 하고 원자력 하는 인간들도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그건 누구도 안 합니다.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 이 정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벌써 여러분들 떠들고 다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면 벌써 압수수색 들어갔을 거예요. 안 들어오잖아요. 맞거든요. 최소한 일본에서 자료가 이렇게 나오니까요. 자, 이거는 뭐 제가 다른 데서 측정한 자료입니다. 지금 현재 원자력 방사능 수준이 세슘만 이렇습니다. 저 먼 바다는 한 20km 떨어지니까 우리나라 바다랑 비슷해요, 방사능이. 근데 한 10km 안으로 들어가니까 5배, 세슘만입니다. 동안 이렇게 가도는 이래 그 담싸는데 앞으로 가니까 500배가 높아요. 그런데 항만안에 보니까 1000배가 넘습니다. 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미 후쿠시마 원전지가 완전히 오염돼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요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조금 있다가 뭐 IAEA 학원이라고 이제 연계시켜서 말씀드리려고 이야기 끝내놨습니다. 자, 그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IAEA가 안전성을 점검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믿는다. 내가 뭐 믿는데 정부 사람들이 내보다 전문가가 아닌데 뭘 보고 믿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믿는데요. 일본 정부하고 우리나라하고 IAEA 그 미국 정부 빼놓고 믿는다는 나라 없습니다. 제가 미국 과학자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거 엉터리라고 그래요. 엉터리라는 얘기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혹시 IAEA 그 종합보고서 한번 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알프스 그러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걸러가지고 내보내는 것만에 대한 검증이라고, 그러니까 절차에 대한 검토라고 되어 있어요. IAEA가 무슨 이야기냐, 오염수의 시작은 모르고요, 시작은 모르고 알프스라는 게 제대로 작동했을 때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결과만을 검토해서 보인 거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안전성 평가가 아니거든요. 이건 알프스 성능 평가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알프스라는 계통을 후쿠시마 원전이 아니고 우리는 인천 앞바다나 부산 앞바다에 갖다 놨을 때 그 성능이 어떻게 나오냐, 그거 보는 이야기예요.
방사능을 만족했으니까 믿어주자는 얘기하잖아요. 지네들 부리는 오염수만 가지고 오염수에 대한 방사능 영향으로 물고기가 몇 마리 죽고 사람이 얼마나 오염된다는 그 이야기를 믿어주자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전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앞바다는 1000배, 500배 오염되다 있죠. 내가 지금 방사능을 뿌리기 이전에 이미 지역인데 사람이 죽을 만큼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이 뿌려져 있는데 그 지역의 안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상식 이하의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지네들은 방류하는 물에 대한 성능평가만 한 거예요. 생각하게 방류 버리는 물에 그물 먹고 안 죽는다 이야기예요. 거기 이미 있는 사람들이 죽고 살고는 가지는 거예요. 그게 IAEA 보고서의 시체입니다. 이런 이야기 계속 하는데 아무 이야기 없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요. 자, 그리고 장기 데이터 관련된 문제는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여기 뭐 여러 가지 적혀 있습니다. 지금 안전성 평가를 했다고 그러죠. IAEA가.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허드슨 강에 버리는 거 미국 주에서 반대가지고 못 버리게 막았죠.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 고려원전도 해체하면서 버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지금 환경단체들 막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양이 많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사능을 버린다는 걸 한번 과외를 만들어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양이 많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일본을 허용을 해주니까 일본에서는 지금 버리는 걸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우리가 원자력에서 방사능 물질 버립니다. 나쁜 거죠. 안 된 거지만 어찌됐든 기존의 관행상 허용해 줬으니까 그냥 봐주시자고요. 봐주실 때 기본 전제가 뭐냐면 소량을 버린다. 그리고 단기간에 버린다는 걸 전제로 해서 우리 조금 버릴게요 하고 버리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평형 모델이라고 해서 가지고 아주 소량 나가니까 바닷물이 엄청 크니까 이거 나가봐야 축적되는 양도 없고 이거 퍼져버리니까 크게 영향 안 준다는 걸 전제로 해서 소량 단기 방류를 전제로 해서 우리 원자력 발전소에서 버리고 있어요. 근데 일본이 지금 후쿠시마 버리는 게 소량입니까? 단기입니까? 지네들은 30년 버리는 거 아시죠? 제가 30년만 버린다면 제 손이 장해지십니다. 해결료 지금 사진도 겨우 찍는 주제에 30년 안에 그걸 어떻게 건드려요? 죽었다 깨나도 후쿠시마 체르노빌도 지금 1986년에 터졌나 그랬죠? 지금 2016년도면 몇 년이에요? 이제 뚜껑 씌었어요. 꺼내고. 근데 그보다 더 위험하게 물에 빠져 있는 걸 어떻게 건데 30년 택도 없는 소리 300년이라고 믿어줄게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량 단기 둘 다 틀렸죠. 근데 그거를 원자력 발전소에서 물 버리는 거하고 똑같게 희석시켜가지고 똑같이 적용해가지고 안전하다라고 우기고 있죠. 딱 그 양만. 일단 접근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소량 단기 접근을 했다는 건 이거는 허용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근데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일본은 맞다라고 우기고 또 우리나라 정부는 무슨 정신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 학교 선생이고 기관에 만약 그 해당 기관이었으면 용납 안 되는 짓이거든요. 이거는요. 상식을 어긋는 짓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걸 원안이나 이런 데서는 뭐 검증했다라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IAEA 보고서에 대한 실체를 갖다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최근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이 정부 이제 공무원들 그래도 무슨 차관식이나 되고 이러면 좀 많이 똑똑했을 텐데 이상한 걸 두뇌 수준으로 의심하는 것들이 요즘 이런 것들이 나와요. 제가 이거 빨갛게 해놨습니다. 요즘 매일 나오는 보도입니다. 이거 안 보고 있다가 쟤들 워낙 헛소리 하니까 안 보고 있다가 딱 처음 보는 순간 간이 덜컹했어요. 왜? 우리나라 발전소 사고 났구나. 고리 영광 울진운전에서 사고 났구나. 뭐가 해결료가 녹아가지고 바다가 왕창 쏟아져 내렸구나라고 판단을 했어요. 왜? 방사능 값이 0.7베크렐, 0.77베크렐. 실제로는 0.001이에요. 우리 바다에 70배가 넘죠. 저는 이제 원자력 전문가니까
70배가 높으면 뭡니까? 바닷가에서 발전소랑 멀리 떨어진 바닷가에서 방사능이 70배가 높게 나와요. 이거 사고 난 거예요. 근데 봤더만 이런 우리나라에 이런 공무원들을 뽑지 말아야 돼요. 등기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중학생 우리 조카한테 물어보니까 이러더만요. 이게 이상하대요. 바보가 적은 거래요. 그렇죠? 뭐 이상 뭐 미만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몇 달째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뭐 미만에서 미만이라고 적어놨어요. 이거 왜 그런지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놓고 지금 우리 또 물고기 그 부산항에 있는데 물고기 그거 가가지고 저 뭐 30분 만에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물고기 뭐 내리고 그런 거 하익시키고 그러잖아요. 그거 보고도 좀 놀랐어요. 저 물고기 먹으면 사람 죽어요. 왜 죽느냐면 실은 값은 낮은데 정부에서 일본을 듣기 위해서 신용을 해야 되니까 1시간 그러니까 10시간 걸어가 분석해야 되는 걸 30분만 걸어가 분석하니까 얘가 분석을 못 해가지고 그냥 엄청 높은 값만 그냥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그 소위 말하는 MDA라고 하니까 측정 한시보다 낮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값보다 낮거나 없거나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의미 없는 값입니다. 근데 요값보다 낮거나 없거나 또는 요값보다 낮거나 없거나 이거는 초등학생도 이해 못하는 이건 고등수학이에요. 이런 표현을 매일 쓰고 있어요. 지금 예상처럼. 우리 애들이 안 보기 망정이지. 이거 보면 애들 바보 만드는 길이에요. 정부가. 이런 짓에 실체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됩니다. 물고기도 실은 양이 예를 들어 100헥토리얼밖에 안 되는데 얘네들이 빨리 해줘야 되니까 저는 그건 이해해요. 그러니까 10헥토리얼밖에 안 되는데 이걸 100헥토리얼 미만인 걸 입증해야 되니까 빨리 해야 되니까 30분만 대충 들어가지고 100보다 낮으면 기준치 미만이니까 그냥 오케이 하고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수산업자들 그래야 되니까 그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과학적인 걸 좋아하는 정부잖아요. 과학적인 이 비싼 장비 이게 장비 하나에 보통 몇 억씩 해요. 비싼 거는 수십억씩 해요. 이 비싼 장비를 써가지고 정밀하게 제대로 분석을 해야죠. 그 비싼 장비를 써가지고 있으나 마나냐를 분석하는 거는 바보짓입니다. 돈 낭비를 지금 하고 있고 내년에도 이거 한다고 수백억을 잡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수산업자들 생선은 그렇게 해주자고요. 기준치가 100이니까 10보다 작은 거 대충 재가지고 유통시켜야 되니까 그렇겠지만 나머지 바닷물 재는 거 이런 것들은 회사에 흙을 가지고 재는 거 이런 것들은 한 주 정도 본다고 해서 뭐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제대로 분석해서 우리 후손들한테 우리나라의 방사능이 오염이 이렇게 전직되고 있는 자료로서 남겨주는 그런 짓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무의미한 짓으로 돈을 엄청 날리고 있습니다. 저 주변에 이것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만 한 짓 해도 그냥 돈이 들어오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임국장님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나머지 뭐 커뮤니케이션 관련들 이렇게 프로그램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제가 우리 정부를 고맙게 얘기하게 아주 훌륭한 자료를 하나 만들어놨더라고요.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이해가 쉽게 되실 것 같아서 뭐 찾아서 보시진 않으셨겠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을 정부에서 만드는 건 괴담 홍보 자료입니다. 제가 왜 스스로 괴담을 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지금 정부는 대통령이 암묵적으로 일본 도와주라고 해놓고는 지금 이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방사능 분석이고 뭐 일본의 삼중수소 그 버름 물 한 컵이 커피 한 잔보다 방사능이 작고 바나나 한 개보다 작고 정신 나간 놈이에요. 이 말한 놈이 저 어떤 놈인지 아는데 정신 나간 놈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보십시오. 커피 한 잔 200ml 정도 되겠죠. 그게 1리터가 되면 얼마입니까? 한 2만 ml 정도 되나요 지금? 2만 몇 킬로 되죠. 그 WHO 국제기준 제일 센 게 1100킬로. 여러분들은 앞으로 커피 먹으면 죽어요. 바나나 먹으면은 비명 행사하십니다.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요. 숫자도 틀리고 다 틀린 이야기예요. 이
이 숫자가 왜 틀렸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에 왜 삼중수소만 들어있어요? 오염수도 방산 해결료가 녹아 터진 분인데 삼중수소만 들어있다라고 저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이 수치 자체를 핵공학 하는 어떤 교수가 제정신이 아닌 친구가 있는데 물론 이쪽 전문가 아니고요. TV에 자주 나온 친구가 있는데 걔가 좀 튀어보려고 이렇게 지어가지고 한 거예요. 덕분에 뭐 문체위 뭐 위원도 되고 국정당 뭐 나라 우리 바다사지기 뭐 그 위원도 됐어요. 자기는 잘 찬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친구가 헛소리해가지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절대 믿지 마십시오. 이거는 제가 그런 이야기예요. 국민을 오히려 괴담에 빠뜨리는 홍보예요. 불안해서 커피 먹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같은 조직은 거의 비슷한 활동 영향이다라고 하는데 실제 안 그래요. 비슷한 거 맞는데 특이성을 가져요. 그래서 똑같은 방사능 물질이라고 같이 거리는 다른 성향을 띠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 원자력 발전소에서 알프스 같은 계통도 그런 특성을 이용해가지고 예를 들어 세슘하고 동화는 같이 거린다, 뭐하고는 뭘 같이 거린다라고 추정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검사 못해본 핵종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핵사고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많은 방사능 핵종이 어떻게 화학적인 특성을 가지는데 제대로 분석이 안 돼 있어요. 더더군다나 필터에 걸었을 때. 그러니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에서 그 필터를 걸어가지고 삼중수소만 나간다는 이런 소리는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명확합니다. 왜 지네들 이야기하잖아요. 카본 보팅 못 그런다, 요오도 못 그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삼중수소는 당연히 아예 못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핵종들이 더 많이 있다. 그러니까 뭐 그 양 자체가 이렇게 뭐 요오드나 카본 보팅처럼 많지는 않지만 잠재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보세요. 요건 그림은 좀 작게 나타났습니다만 해결료에 있는 것들이 보통 해결료에 있는 방사성 물질 요 위에 있는 놈들이 우라늄이나 플라토늄 이런 것들이에요. 핵폭탄 물질 이런 것들이 반감기도 길고 반감기가 보통 작게는 몇만 년부터 몇십만 년, 몇백만 년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료에 들어있으니까 이것들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도가 보통 만 년대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후쿠시마 원전 단기 방류라고 해가지고 제가 단기 평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원자력계에서도 이런 핵물질이 오염된 영역에 대해서는 10만 년을 평가를 합니다. 우리 경주 방사선 폐기물 처분장도 안전성 평가를 10만 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결료 수송하다가 미국이나 이런 데 뭐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예를 들어 옛날에 플라토늄 프랑스로 재처리하러 갔을 때 그럴 때 평가를 10만 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플라토늄이라는 물질이 많은데 플라토늄, 우라늄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반감기가 길고 아주 오랫동안 독성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장기, 단기 나눈 걸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뭐 해류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저것들이 남이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해놓은 거고 뭐 표층수가 하루 만에 오는 것도 있어요. 후쿠시마에서 바람 타고 이렇게 튀어나온 분자 이야기인데 지표면 타고 하루 만에 오는 것도 있을 거라고요. 근데 뭐 정부가 내놓고 이렇게 할 말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둘째치고요. 수입은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이런 걸 좀 깨달아야 됩니다. 물고기 한번 보세요. 요거 돔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 돈, 일본 돈이 여기서 남중국해에서 겨울에 저기서 월동을 오네요.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마 멸치죠.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이렇게 요것도 대충 여기서 섞이는 지역이 있다고 그럽니다. 자, 우리 후쿠시마 위에 이런 데만 수입이 안 한다 그러죠. 멸치도 오락가락하네요. 고등어, 정경이, 참치는 멸치 안 나요. 먹는 재료가 오염돼서 그 섭취를 하는데 이 뭐 한심한 소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차라리 일본의 이 남해안, 그 일본의 동해안 지역을 다 수입 금지 지역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멸치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저 멸치 먹고 자란 놈이 하고 물고기가 고향 주민등록증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상식 이야기고 사실 이거 제가 우려하는 게 실제 현실로 드러난 게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많이 들으셔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초등학교 유치원 수준인가 봐요. 누가 물고기가 그래서 온다고 이야기하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오염된 물이 거기에 고농도의 오염물질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했는데 참 많이 오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희석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단기 소량일 때만 하는 거라고. 미국도 일본도 다 그래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했어요. 단기일 때죠. 장기일 때는 적절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게 국제적인 관례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IAEA 국제 일본 편을 들고 있다. 제가 이거 일부러 뽑아놨습니다. 이거 뭐냐면 IAEA 보고서의 제일 첫 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우리 여러분들 책상으로 보이죠. 제일 첫 페이지 밑에 C하고 동그라미처럼 카피라이터 저작권. 그게 뭐라고 적어놔요? 이 보고서 내용은 알프스의 처리수 취급 안전 관련 측면에 대한 보고서다. 그러니까 지네들 보고서를 정의를 지급의 안전성을 평가한 보고서다라고 딱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이 아예 해양국이 이 보고서를 사용해가지고 참조해가지고 한 거에 대해 어떤 책임도 못 진다라고 딱 적어놨어요. 세상에 이런 보고서는 무책임한 보고서는 없습니다. 이게 이 보고서의 실체예요. 근데 이거를 정부는 이야기를 안 해요. 이런 책은 사실은 안 됩니다. 거짓말이 적혀있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아닙니다. 맞습니다. 책입니다. 의뢰농축대 생태계 파괴한다. 맞습니다. 생태계를 파괴하는데 유럽에서 예전에 러시아가 북극해인들 쪽으로 많이 버렸어요. 방사능물질을 많이 버렸는데 제가 여기 참고로 적어놨습니다만 여기 지금 박스 침대가 전 세계에서 방사성 폐기물을 갖다 버린답니다. 대량으로 거의 후쿠시마급으로 갖다 버린답니다. 꽤 유명한 데가 많습니다. 이게. 근데 지네들이 버려놓고 물고기를 조사해보니까 물고기가 어떻게 먹고 먹히는지 우리가 추정을 못해요. 아까 멸치가 뭐에 잡아먹겠다가 뭐에 다른 놈도 있고 바로 멸치가 다른 놈도 있고 이런 거에 푸드체인은 우리가 경험이 없어서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그게 팩트예요. 우리가 자료가 없어요. 평가를 하려고 해도. 그리고 이거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하는 자료도 없는 데다가 모델 자체도 없어요. 더더군다나 방사성 핵종의 영향도 우리가 평가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초파리는 한 개짜리라서 유전적 영향 볼 때 몇 달만 시험하면 10대를 거쳐가니까 유전적 영향 볼 수 있죠. 근데 사람이란 거 유전적 영향을 보려면 최대한 미니멈 5대, 많으면 10대를 거쳐야 유전적 영향을 정확하게 평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의학하시는 분이. 그런데 우리 터진 지 100년 3대밖에 안 됐죠. 백데이터 자체가 존재를 안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그게 이제 팩트인데 지금 비과학적인 주장이 비과학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저 한심한 이야기. 아까 이렇게 유럽에서는 이런 짓이 많아가지고 유럽에서는 이렇게 3차원으로 해양평가하는 프로그램이 이미 20년 전에 나와가지고 1990년대, 30년 전이구나. 나와가지고 이런 것도 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조차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 그러니까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는데 지금 정부는 당연히 도와주고 있고 지난 정부도 관심이 없었고 그전 정부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시점이 닥친 겁니다. 자, 소금 오염 된다? 오염 되죠. 왜 여기는 삼중수소만 이야기합니까? 왜 자꾸 우리 정부는 삼중수소만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국가라고 하면 미쳐버리니까 그러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데 지금 사실 왜 일본이 삼중수소를 이야기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 세계에 그렇게 좀 많이 찍어놨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오염된 데가 여기서 박스 쳐놨는데 영국하고 아일랜드 사이가 방사능이 제일 많이 오염됐습니다. 쉘럿 필드라는 발전소 이름으로 제철이 공장이 있는 데입니다. 1950년대 키는 무지마이가 제가 제일 많이 오염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요 프랑스 사이에 톡 튀어나온 데 있습니다. 영국하고 마주하는 그 라하그라고 프랑스 연구 전문장이 거기 있고요. 거기도 제철이 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일 많이 오염된 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에 요쪽에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러시아가 잠수함이랑 옛날에 막 갖다 버리고 있습니다. 해변을 파면서. 그래서 거기가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곧 사등이 나타납니다. 내년에. 어디냐? 여기에요. 제가 지금 제대로 찍은 거 모르는데 여기 로카시모라라는
제철이 공장을 돌리는데요. 그걸 돌리면 삼중수소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집니다. 아까 이렇게 요금대지처럼. 그래서 제 4번째 지역이 곧 생성된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일본이 자꾸 삼중수소를 이야기하면서 삼중수소에 대한 거부감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최종 결론입니다. 지금 당장 돈 들여서라도 물을 10톤을 뜯고 100톤을 뜯어서라도 월세 주민 상승을 분석을 해서 일본 오면서 우리 국민 유역된 증거를 가져라. 첫 번째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곧 들어올지도 모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들어올 건데 이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바닷물을 막히는 어떤지 어떻게 우리가 이 대책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장기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겁니다. 원자력이 아니고요. 생명의학이나 생물학적 측면에서입니다. 그리고 장기 고독성 배기물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제일 마지막 거 일본에 대해서 너가 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불나는데 지금 재치원을 해가지고 이쪽에도 설치지 말고 그 정신 가지고 불을 끄라. 그걸 안 끄면 우리가 은근히 조치를 하겠다라고 국제적인 경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일본이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는 부분이 마지막 겁니다. 통제를 못하면서 희망하려고 이제 이렇게 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대학교 유인구입니다. 사실 어제도 큰 오늘 나오게 됐습니다. 어제 제목은 진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말씀 잘 들었고 우리 참고로 저는 과학자입니다. 교수이기도 하고 그래서 답을 미리 정해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그냥 있는 얘기를 해드리고 사실 지금 많은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사실 이 자기의 성격을 잘 몰라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지식 이름도 좀 이야기를 하고 베커렐, 시버트 이런 것도 하고 다양하게 무슨 얘기가 될지 몰라서 일단 다양하게 준비하는데 시간을 한 30분 정도로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예전에 제가 정의당원이었던 적이 있는데 그 정의당사에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때 만들었던 자료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전도 들어있고 고준위 회계율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방사선 방금 얘기한 그런 게 있습니다. 질문은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하고 있다가 질문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선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인터뷰 같은 데도 많이 옵니다. 참고로 저는 반핵주의자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참핵은 확실히 아닌데요. 이게 그런 대답을 요구받을 때가 많아요. 제가 핵물리학자이다 보니까.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해 우리가 좋고 나쁘고 판단하기 전에 일단 정확한 팩트나 정보를 많이 모아야 되잖아요. 거기서는 우리가 망설임이 없이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팩트는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제 칼럼에도 진실은 첫 문장에 보였어요. 객관적인 사실은 존재하는가? 그건 건설이라고 존재하지 않는다가 제 답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진실 딱 하나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거짓에 가까운 겁니다. 진실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볼 때마다 이런 모습이 있어 저런 모습이 있어서 거대한 진실에 가까워지는 것이지 이걸 하나는 예스, 노를 강요하는 것은 그게 가장 비과학적인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저는 선입견을 배제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에서 연락을 주셔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드릴 거고 이런 사람이 보통 양쪽에서 다 공격을 받죠. 그래서 부모냐 뜨뜻미지근하고
이해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만큼 하는 만큼 이게 절대 정확하지도 않을 수 있지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문제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결혼을 배제할 것을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핵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이나 이것에 대한 얘기 이전에 너무 정치화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찬성해? 그러면 그건 얘기가 안 하고 반대해? 그러면 우리 같이 얘기해. 이렇게 되는 것도 문제고 찬성하는 사람들끼리 글로 몰아가는 것도 문제고 아마 고준위 폐기물 그걸 뭐라고 하죠? 사회 공론화 과정 한번 참여해 보신 분들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문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요. 결론을 하나도 못 구했습니다. 그냥 계속 파랄렐 가고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저는 결론을 배제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단 이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핵이 뭔지부터 좀 핵발전, 핵 물리학인데요. 이게 지구고 그리고 사과 이 정도 크기 사이즈가 사과랑 원자의 사이즈가 같습니다. 원자랑 핵은 굉장히 다릅니다. 많이 원자력 발전소, 원자 폭탄 얘기하지만 사실 핵과 원자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 방 전체가 원자의 크기면요, 실제 핵 사이즈는 핵 사이즈는 좀 이따 나올 모양이에요. 1mm 정도입니다. 1mm가 안 됩니다. 즉 원자는 거대한 전자 덩어리예요. 우리가 만지는 다 전자들을 감지하는 거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핵을 가까이 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경험이 대부분의 것은 전자적 경험이고 진짜 핵은 이 방 전체에서 1mm도 안 되니까 샤프심 하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하나가 핵이에요. 그게 실제 하는 진짜고요. 나머지는 다 사실은 허상에 가깝습니다. 원자 얘기하고 여러분들 아시는 얘기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얘기인데 이렇게 원자는 커다란 전자 구름입니다. 심지어 많이 이렇게 그리는데 이것조차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3mm 이게 정확히 지금 제가 이 방 아까 사이즈 대충 10m 정도로 생각하고 제가 1mm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들어와서 1mm가 보이기는 하겠습니까? 핵은 사실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것이고 그래서 세상은 사실 텅 비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과학자가 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이게 다 비어 있는데 1mm만 존재하고 이 방 전체가 비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방을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자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의 생활을 주도하는 모든 것은 전자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끔 플랜카드 봐요. 핵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하는데 죄송하지만 핵 없는 세상은 없어요. 그리고 그 핵이 이제 저는 우주 최초를 연구하는 기초 과학자이기도 한데 그 핵은 물질의 모든 것의 근간이 됐습니다. 전자들이 모이는 근거, 1mm짜리 때문에 이 주위에 전자가 이렇게 분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좀 복잡한 얘기니까 복잡한 얘기 빼고요. 이 세상에 많은 물질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질량수라고 해서 235, 238 이게 우라늄에 가까운 놈이고요. 쭉 하면 이쪽은 사실 결합 에너지라는 얘기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위로 갈수록 위에 존재할수록 안정적인 핵입니다. 핵. 그래서 이 앞에 놈들은 합쳐지면 에너지가 나오고 이 뒤에 놈들은 깨지면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게 우주의 비밀을 다 갖고 있는 사실 시점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요 합쳐져서 나온 걸 핵융합이라고 하고 깨져서 나온 걸 핵분열 에너지라고 하고 지금 우리가 원전이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지금 후쿠시마에서 다 핵분열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핵 발전소에 나서 이렇게 제어봉이라는 걸 빼면 원자폭탄이 됩니다. 사실은 원자폭탄은 우리가 천천히 터뜨리는 게 원자력 발전소예요. 그래서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방사선 얘기도 하시는데 사실은 그래서 아까 삼중수소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러는데 정말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 게 제가 많다고 얘기하는 게 정말 여러 가지, 특히 이 중성자 같은 놈은 중성자니까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중성자입니다. 우라늄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우라늄 235는 안정적인 놈입니다. 안전한 거예요. 근데 비대해요. 등치가 커요. 그래서 중성자는 제가 위험한 놈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하를 띄고 있지 않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서요. 다 뚫고 들어갈 수 있어요. 아까 이 텅 빈 데를 우리가 왜 못 뚫고 들어가냐면 이 손끝에도 전자고 여기도 전자기 때문에 제가 못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밀치니까. 근데 중성자는 전하량이 없어서 그냥 뚫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이만한 우라늄에 안정적인데 그 우라늄의 주머니에다 이렇게 하나 딱 넣어주는 순간 미친 듯이 불안해져가지고 딱 반으로 쪼개집니다. 이걸 핵쓰레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딱 하면 이렇게 딱 쪼개지는구나. 아까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쓰레기라는 것이 뭔지 아시죠? 우리 여기 쓰레기 분리만 있는데 쓰레기라는 것이 이제는 쓸모 없다는 표현보다는 뭔지 잘 모르는 것들이에요. 그냥 국물이나 그걸 분리해서 쓸 수 있으면 쓰는데 쓰레기는 진짜 얘네들이 딱 갈라지지 않고 적당히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라질 때도 있고 반 갈라질 때도 있고 3분의 1 갈라질 때도 있고 그러면서 또 중성자가 몇 개가 튀어나옵니다. 그놈이 옆에 있는 다시 이놈을 가격하고 그래서 이게 연소의 반응이 쫙 일어나게 되면 이게 바로 핵 폭탄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면서 에너지가 계속 나오죠. 이거 분열할 때마다. 아까 제가 분열하면 에너지가 나오는 거였어요. 이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중성자를 하나씩만 통과시키게 중성자 흡수제 같은 걸 쓰고 그리고 중성자가 모든 중성자가 위험한 게 아니라 빠른 중성자가 위험할 것 같아요. 느린 중성자가 위험할 것 같아요. 역시 흥분하시. 네, 빠른 놈은 그냥 휙 가버릴 수 있습니다. 느린 놈은 가서 유유히 뚫고 들어가서 핵이랑 직접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핵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얘를 속도를 조절해서 얘랑 잘 반응하게 하고 이게 원전 기술입니다. 핵 연료봉을 어떻게 해야 이놈들 반응을 잘 일어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핵력은 중요한 힘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강력이라고 합니다. 실제 이름이 강력이에요. 스트롱 포스예요. 강력, 핵 강력. 이 세상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힘 중에 하나죠. 굉장히 세고 우주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에너지의 근원인데요. 실제 태양 핵 반응이거든요. 방사선 나오긴 해요. 근데 사실 핵 분절만큼 위험하진 않아요. 쓰레기가 안 나오거든요. 합쳐지면서 그냥 안정적인 에너지를 내니까. 그리고 제어가 지금 원전이 지금 돌아가는 걸로 봐서 제어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얼마나 잘 제어를 하느냐. 이건 뭐 지금 우리가 운전 잘 하시잖아요. 근데 운전을 얼마나 잘 하느냐, 얼마나 완벽하게 하느냐,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이 이제 질문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계속 연구 대상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이건 여러 군데 설명한 얘기인데 과학은요 연구하는 거고 리서치하는 거고 기술은 개발하는 겁니다. 이 두 개는 달라요. 과학은 돈을 써서 지식을 만드는 거고요. 기술은 지식을 돈으로 만드는 겁니다. 방향이 전혀 달라요. 그리고 과학은 오래 걸리고 기술은 빨리빨리 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 두 개가 다 필요하고요. 그리고 핵력의 정체, 아까 강력이라고 했는데 모릅니다. 우리가 아직 인류가 이 핵이라는 걸 아는 것 자체가 딱 100년 됐습니다. 딱 100년 됐는데 우리는 서둘러서 무기부터 만들어서 썼습니다.
안 되죠. 절대 모릅니다. 아는 것이 굉장히 몇 개 있습니다. 그걸 갖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안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생태계 영향 같은 거는 아까 우리 스님께서 나중에 얘기하자고 그러셨는데 이건 정말 무궁무진하게 우리가 지금 그 마시는 물 거기 물 분자가 몇 개 들었고 그것이 어디서 먹고 그 물 분자 내가 먹으면 어떻게 파생되고 정말 복잡한 굉장히 백잡계라고 얘기하는 자 그래서 이것도 저는 그래서 찬핵이냐 반핵이냐면 글쎄 일단 모르는 건 공부를 해야죠. 찬성하고 반대하기 전에 문제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외국은 원자력을 쓰긴 써요. 프랑스도. 근데 모든 핵의 발전소에 대한 연구와 실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강력이나 핵의 근본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2대 8 정도입니다. 그래서 2가 발전소에 대한 연구고 나머지가 비발전 분야 연구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8대 2입니다. 발전 분야가 압도적으로 많죠. 기술 개발, 개도국에서 아마 그런 게 필요했을 거예요. 알파, 베타, 감마는 많이 아실 거예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어느 게 제일 위험하죠? 알파, 베타, 감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많이? 그리고 우리 맨날 드드드 하는 거 들고 다니잖아요. 그거 기계가 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 기계가 재는 건 베타선밖에 못 재요. 알파선은 굉장히 가까이 가야만 잴 수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어느 게 위험한 것 같아요. 근데 답을 금방 못 하셨는데 그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어떤 형태냐, 어떤 매개물이 있냐 등등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특히 예전에 아마 그 라돈 침대 사태 났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라돈 침대가 그게 알파를 냅니다. 알파, 베타, 감마를 대놓고 얘기하면 제일 위험한 건 알파입니다, 원래. 근데 역설적으로 제일 위험하다는 게 그만큼 활동성이 센 거예요. 활동성이 세기 때문에 막기도 쉽습니다. 즉, 라돈 침대가 사실은 알파 소스는 이렇게 안경만 써도 거의 다 맥혀요. 활동이 세서 안경에 작동해가지고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됐던 이유는 걔를 코앞에 대고 숨을 쉬니까 알파 선원을 흡입하게 되면 아주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즉, 이 방사 선원이 어떤 형태냐 아까 방사선 쓰레기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가 나온다는데 그 단순히 원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어떤 형태로 있느냐가 중요해요. 삼중수소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솔직히 저는 그래서 쟤네들이 삼중수소가 중요하다는 걸 알긴 아는구나. 근데 왜 저렇게 무책임하게 얘기를 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즉 삼중수소가 뭐 알프스 그거에서 안 걸러져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가장 흔한 게 수소예요. 수소는 모든 것에 결합될 수 있어요. 우리 주위에 물부터 시작해서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 수소겠어요. 그 중에 삼중수소가 섞여 있으면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생태계가 사실 우리가 모르는 게 많은데 확실한 건 이 세상에 수소만큼 많은 건 없어요. 그거를 분리해서 잘 차폐하기도 참 아슬아슬한데 그걸 전 세계 방방곡곡에 배달을 하는 셈이 된 거거든요. 이제까지 그랬던 일이 없는 것이. 그러니까 참 그걸 중요한 줄 아는데 그걸 왜 다 이렇게 했을까? 알파, 베타는 사실은 전자예요. 근데 에너지가 세서 그것도 방사선이라고 부릅니다. 방사선이라는 말 자체는 에너지가 센 입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걔가 가서 다른 작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베타. 감마는 사실은 상호작용을 잘 안 하는데 감마는 흔히 빛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렇게 뚫고 갈 수가 있어요. 투과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뚫고 가면서 다른 작용을 할 수 있죠. 이따가 제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중성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알파, 베타, 감마는 비교적 막을 수가 있는데
간만은 물론 두껍게 와야 돼요. 중성자는 정말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뚫고 들어가서 핵반응을 직접 해버립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가속기 같은 데 나가서 실제 실험하면 거기다가 한참 둬야 돼요. 가속 실험하면서 거기서 중성자가 그냥 튀어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그 정도 해놓고 방사능단위 베카렐이라는 거는 1초에 이걸 액티비티라고 부르는데요. 1초에 얼마나 많이 붕괴하느냐는 뜻입니다. decay per second입니다. 1초 만에. 그래서 베카렐이 크다는 건 활발하게 분열하는 놈이고, 베카렐이 작다는 거는 즉 방사선을 띠는 물질이 많으냐 적으냐를 이야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예요. 액티비티라고 부르고, 선량이라고, 도즈, 한국말로 선량, 아마 제 생각에 이것도 일본말에서 났을 거예요. 많은 게 그런 거. 도즈라고 부르는데, 도즈는 약 먹을 때도 도즈라고 그래요. 약을 얼만큼 먹어야 돼. 그거보다 많이 먹어도 안 되고 적게 먹어도 안 되고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약을 먹으면 신기하지 않아요? 손가락 여기가 가시 찔려서 좀 아픈데 약을 먹으면 이게 안 아파져요. 이게 참 신기하게 딴 데로 가장 일로 가는 모양이죠. 그것처럼 이 도즈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도즈가 있는데요. 딴 얘기는 됐고, 사실은 최후로 이것이 우리 몸에 작동합니다. 즉, 또 영향력이니까 어떤 방사선이 있느냐, 걔가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냐, 그리고 걔가 나의 어느 부위를 가격하냐, 그래서 위험도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자막 보시면 여기 부르기 N이를 쓰는 게 중성자입니다. 중성자가 이렇게 가중치가 클수록 위험한 거예요. 빨간 걸로 해놨어요. 알파 위험하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맞으면 위험해요. 막으면 되지만. 그 다음에 중성자는 막기도 어렵고 이런 굉장히 위험하고. 그 다음에 아까 감마선 같은 건, 베타선 같은 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실 이런 분이 위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특히 방사선 때문에 기형아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 생식선에서 가장 많이 이펙트가 벌어집니다. 즉 DNA를 바꿔놓거나 돌연변이를 만들거나 하는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을 다 곱한 수치를 우리가 등가 선량이라고 해서 지버트라는 단위를 씁니다. 아까 그 우리 선생님께서 아까 베카렐 미만 써있는 저도 보면서 야 저렇게 어떻게 썼나 싶은데, 그 체르노빌이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서 나옵니다. 얼마나 됐는데 그랬더니 가서 검사를 해보고 그 기계 자체가 20mg까지 될 수 있는 기계였어요. 딱 하고서 보니까 쫙 넘어가거든요. 기계를 넘어가니까 20메가램보다는 큽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에이 별거 아니네. 밀리램. 그게 아주 어이없게 이렇게 전파가 돼서 올라가서 별거 아니네 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차가 들어갔다 나와서 차가 고장날 정도로 방사선이 세죠. 로버트가 작동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에너지를 가진 입자들이 그걸 가격해서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요 램이나 시버트가 사실은 이런 선량을 얘기하는데, 요거에 대한 얘기도 지금 보면 요거는 제 생각에 쭉 갈게요. 제가 혹시 또 있습니다. 방사선이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얘기는 그걸 맞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잘 맞아서 머리가 갑자기 좋아질 확률도 있습니다. 문제는 죽을 확률도 있는 거고요. 즉 위험이라는 말은 모른다는 말이 정확한 말이고요. 그러니까 배우고 통제를 하고 아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게 과학이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유익한 게 맞습니다. 특히 의료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엑스레이 없었으면 어떨 뻔했어요. 엑스레이 방사선 맞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암 진단에 어마어마한 획기적인 팩트라고 있습니다. 양전자 방출 장치라고 몸에다가 방사선을 주사합니다. 방사선을 주사해요. 2시간 반 단계가 2시간째. 짧은 거죠. 그러면은 걔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요, 온몸에 빛을 내요. 신기해요. 암은요, 암이 뭔지 아시죠? 제가 칼럼 쓴 것 중에 암 얘기 드리는데, 암이 뭐죠? 아무도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위험한 건데요. 암은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대사작용이 활발합니다. 어딘가 뭔가
무진장 커져서 그 기능을 마비시켜버려요. 이게 암이에요. 어디 생기든 다 암이 되는 거죠. 저는 정확히 전 서울 사람인데요. 수도권이 암입니다, 우리나라에. 정확하게. 모든 거 좋은 거 가져가고 나쁜 건 다 안 내놔요. 지금 고리발전소 전기 대부분 다 저쪽에서 가져갑니다. 사실 우리가 환경뿐이 아니라 이건 정말 얘기할 게 많은 테마죠. 수도권 얘기는. 여러분도 넣으면 모든 그래서 암의 치료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뭐 30전인 겁니다. 잘라내는 거죠. 싹 드러내죠. 근데 그만큼 예쁘게 있어야 싹 드러내죠. 두 번째는 독약을 먹는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방사선을 이용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다 몸이 독약을 먹는데 내 몸이 먼저 죽냐 암이 먼저 죽냐 해서 뇌종양이 있어요. 목을 자르면 뇌종양 확실히 죽습니다. 문제는 제가 죽어서 그렇죠. 자, 이런 것처럼 얘도 방사선이라서 2시간인데 사실 방사선 아니 암은 그래서 항상 조직 검사를 해봐야 돼요. 내시경 가서 우연히 무언가 보고서 항상 조직 검사를 하죠. 그래서 악성이다 양성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진단장치인데 방사선을 넣어요. 그럼 온몸에 빛이 나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암은 대사작용이 활발하다고. 암에 가서 빛이 환하게 납니다. 그러면 명백하게 암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이게 방사선을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 방사선 치료까지 할 수도 있어요. 이게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잘 알고 잘 이용하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핵발전소는 뭐 다 아시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넘어가고 중요한 말만 얘기하죠. 핵융합도 사실 인류의 꿈 중에 하나예요. 핵쓰레기나 그런 것이 안 나오고 굉장히 높은 효율의 에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직도 그 아이언맨이 여기 차고 다니는 게 그 핵융합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내는 건데요. 아직은 소설에만 나오고 지금 이런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여러 가지 기술이 있고 우리나라가 돈을 무시하지 쓰고 있습니다. 자, 핵력으로 열을 방사 에너지가 나오니까 근데 이 에너지 효율은 너무너무 좋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저는 금단의 열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 갖고 정말로 이만한 석탄 금정산만한 석탄을 정말 한 10cm 우라늄으로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은 정말 끝장으로 좋습니다. 자, 이게 들어가면 에너지니까 에너지가 뭐랍니까? 들어가서 아까 제가 여기 이만한 원자가 있으면 핵은 1mm인데 여기 전자들 구름들이 있는데 에너지가 들어가면 전자들을 분리해냅니다. 그걸 이온화라고 해요. 이온화. 원자에서 이온화되면 그냥 이온이 돌아다니는데 분자에서 이온화되면 다른 놈이랑 결합을 할 수 있어요. 즉 조성을 바꾸는 일이 일어납니다. 몸에 여러 가지 케미컬들이 있는데 그 조성을 물 분자를 해제시키고 물 분자 H2O에 있는 걸 갖다가 H랑 OH랑 나누고 아미노산 같은 걸 변형시키고 그래서 염색체를 파괴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외부 방사선, 내부 방사선, 외부 방사선은 밖에서 오는 방사선이 저한테 오고 내부 방사선은 와서 아까 누구죠? 아까 선생님께서 그 정확히 맞는 표현이에요. 이게 복잡한 이유가 우리는 우럭이 방사선 쬐냐가 아니라 우럭은 또 멸치 먹고 살고 이게 생태가 굉장히 복잡한 체인인데 걔들을 먹어요. 먹으면 안에서 방사선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방사선은 이게 내부 피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놈들이 가면 생체 손상하고 파괴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서 은근히 조성을 바꿔놓고 그럼 저는 솔직히 원전 피해자들이 여기 산재 같은 것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산재를 입증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지 아닌지를 입증하기 정말 어려워요. 들어가서 무언가를 해서 이걸 점차 파괴시킵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최근에 그때 이렇게 다 철창 쳐놓고 그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 최근에 이거 덮었다고 맞아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생태계가 어떻게 됐는지 연구 대상입니다. 그걸 연구하기 전에 풀어놓는 일은 결코 괜찮은 일이 아니죠. 핵력의 이용으로 자 여기 보면 아까 시버트라고 했는데요.
시버트라는 단위인데 아까 선생님도 밀리 0.00이냐 0.07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근데 사실은 시버트가 되면요 지금 다 밀리 시버트입니다. 밀리는 1000분의 1이에요. 정확히 시버트가 되는 순간 거기서부터 죽일 수 있습니다. 파괴력이 있습니다. 암 치료 같은 게 1000밀리 시버트가 1시버트에 해당해요. 여러분은 그래서 일단 시버트라는 말 들으시면 밀리 이하인가 마이크로 시버트인가 주로 이렇게 재면요 여기 마이크로 시버트 나옵니다. 대부분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다 핵이 없는 게 아니라 핵이 꽉 차 있고 여기도 방사선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 해야지. 그리고 이것보다 넘으면 이제 치료를 넘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이 방사선 종사자들이 저는 뭐 소스랑 다루고 하니까 저걸 받아요. 핵 사고의 문제는 사고 날 때는 모르고 남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피 검사를 많이 합니다. 피 검사의 백혈구 수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늘 그걸 방사선 종사자들이 해야 되는 신체 검사 중 하나입니다. 보면 제가 있는 가속기관들은 양을 키워요. 그 위에 양이 가장 카나리아 같답니다. 잠수함에서 공기가 없어지면 가장 민감한 거. 그리고 이 아메바나 벌 이런 게 상당히 셉니다. 방사선은 이제 방사선이 많아지면 우리가 한 3에서 50부터 있고요. 자연방사는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한 경우입니다. 우린 지금 현재 자연에도 어마어마한 것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고 여러 경로로 여러분은 이것만 피하면 돼 어디 방사선 보통 핵실험 핵물리 실험 같은 거 아니면 방사선 선호를 이용하면 납덩어리를 많이 써요. 근데 그 납덩어리 들어가 있는데 저도 이제 맨 처음에 학생 때 여기 위험한 거 이렇게 해골 바가지 같은 거 그려져 있잖아요. 방사선 그걸 저희 방에도 많이 붙여내면 도둑이 안 들어가요. 그걸 가면 납덩어리 해놓는데 사실은 그 납을 해놓는 건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로부터 들어가는 방사선을 막는 거예요. 그래야 실험을 노이즈를 최소화해서 하기 위해서 즉 사실은 그런 것만 막는 게 아니라 여기 지천으로 방사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먹는 물부터 음식 지금 우리 음식 속에 솔직히 미세 플라스틱도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말도 못할 겁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우유 먹고 뭐 채소 들어가고 근데 특히 그 이끼 같은 거 그 아까 바나나 보이셨는데 바나나가 이게 흡수가 많이 돼요. 방사선이 많이 축적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게 포타슘이라는 포타슘이 사방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건 자연 방사능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고 초콜릿 셉니다. 아주 많고 초콜릿 특히 이런 콩 같은데 많이 함유되어 있고 바나나도 있고요. 자, 이 방사선을 보시면 지금 그냥 쏟아지는 것만 지금 그냥 9kBq 70kg에 1kg에 130베카렐 정도 그냥 여기 다 나옵니다. 여기 콘크리트나 여기 있는 곳에 다 나와요. 지금 안전하다고 하는 건 사실은 우리가 이거가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 구별해서 보통 안전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지금 순전히 이걸 방류해도 된다는 조건은 다 그거 하나고 괜찮다고 그러는 겁니다. 문제는 현재 방사선이 아니라 그게 어떤 사이드 이펙트를 갖고 있지는 아무도 연구를 해본 적도 없고 제대로 된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이 치명적인 거고요. 자연 방사선은 많이 있고 인공 방사선 사실은 인공 방사선은 자연 방사선은 뭐고 인공 방사선은 자연 방사선은 그냥 자연에 그냥 있는 거고요. 우리가 있든 없든 쏟아지는 거예요. 인공 방사선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방사선이에요. 특히 아까 세슘 얘기 많이 하셨는데 세슘 137, 134는 이 지구에 없었어요. 순전히 사람이 발전소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핵폭탄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거를 검사하면 핵에서 나왔구나, 핵폭탄에서 나왔구나 금방 아는 거예요. 자연에서는 없는 놈이거든요. 134 같은 거. 사실 고리 원전 그 방사선, 환경 방사선 위탁 과제 뭐 이런 것도 좀 해본 적이 있어서 가서 이 주민 설명회를 했었어요. 우리 1년 동안 모니터링하고 발표하고 저는 과학자니까 있는 거 잘 발표하는데 어떤 분이 일어나서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냐? 우리 과학자니 양심적으로 했다는데 당신 돈 어디서 받냐? 발전소에서
그 위탁까지를 준 거거든요. 발주소의 그 의무사항이에요. 환경가사상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 그걸 얘기를 꺼내면서 저도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구나. 난리를 치고 전 독일에 있어요. 독일에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심각하구나 했더니 그분이 난리를 치면서 회의도 진행 못하게 하더니 나가는데 문 앞에서 90도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잘 들었어. 어디 동전했더니 저희들은 출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이게 이렇게 작용을 하는구나. 그리고 그 주민들은 의외로 핵발전소가 거기서 주는 혜택을 또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경주도 그렇고 어쨌든 인공방사선이라는 건 없었던 것이 있는데 그걸 이제 몇 개 보면 이게 1960년대 핵폭탄 실험이 많이 이루어질 때예요. 인류가 핵기형을 한번 사용해보고 나서 이제 너나 게라소나 다 없이 핵 실험을 했어요. 이게 인체 내에서 세슘의 베카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액티비티가 인체에 이만큼 쌓이는 거예요. 즉 핵폭탄 저기 딴 데서 다 터뜨렸어요. 근데 우리한테 여기 옵니다. 사람 여기 지금 이게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느낄 만한 거예요.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마찬가지로 후쿠시마 때 우린 저기서 터지니까 괜찮지가 아니라 인류적 재앙입니다. 인류적. 어디에서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몇 년 있다 돌아오고 1년 있다 돌아오고 이게 먹어도 되냐 마냐 이게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총량에 쏟아지는 방사선을 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핵폭탄 실험 원전 이 후쿠시마에서 한 거지에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실제로 한국은 제일 나중에 옵니다. 실제로. 근데 저는 단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추적한 거고 모르는 아까 말씀드린 멸치가 저거 먹고 어디 가서 어떻게 할지 사실은 제 생각에 하나는 말씀드려도 제가 거기도 썼는데 어민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거기도 세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당장 그들한테 우리 당장 아무 일 없습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문제는 그게 장기적으로 두고 세대를 거쳐서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을 간다는 것을 주목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떻게 하냐 사실 그거는 참 조금 천박한 거죠. 우리가 그런 양심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아무리 수영장에 같이 들어가 있는데 수영장에서 오줌 싸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공개적으로 싸는데 내가 괜찮다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옆에서 그래야죠. 어떻게 하든 간에 제가 얼마 살 때,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결혼하겠습니다. 제가 잘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건 첫째, 제가 아까 선생님들 말씀해 주셨는데 중요한 부분이에요. 안전한가? 사실 안전한지 아닌지 모르죠. 이걸 다 잘 해야죠. 믿을만한가? 사실은 저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본 후쿠시마가 어느 경우에도 지금 넘어받을 수 없는 거는 공개되지 않았어요. 하나도. 전 세계가 도와주겠다고 해서 다 거절했고요. 그리고 도쿄 전력은 몇 번이나 거짓말을 했어요. 대놓고 수상한 데까지. 즉 예스노이기 전에 일단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논쟁을 할 수가 없어요. 정보를 알아야 싸우든가 말든가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그러고는 IAEA는 제 생각에 일본 외교력의 승리예요. 그냥 찍소리 말고 이렇게 한 거예요. 아까 뭐 기계 뭐 어쩌고 안전하다 틀리다가 아니라 일단 외교력으로 잠재우고 한국 구호 삼고 그 다음에 이제 싸울 만한 나라들만 이렇게 몇 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믿을만한가 모니터링. 핵쓰레기. 이게 이제 궁극적인 질문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핵발전을 포기해야 되나? 이런 질문. 사실은 무조건 핵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사실 진지하게 연구를 해서 이걸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봐야 되고 탄소 중립은 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 방사선이라는 또 다른 악재를 만난다는 것이 문제죠.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를 연구해야 되고요. 안전한가? 문제는 이 안전이 전부 다 제가 솔직히 이거 자료가 공개되는 줄 알고 여기 지금 마피아라고 썼다 바꿨어요. 원래는 마피아가 되려고 된 게 아니에요. 나쁜 놈들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될 때 장인 정신처럼 하는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는 사람들끼리 불러서 네가 좀 봐달라고 그러고 부품도 그러고 다 아는 사람들끼리 장사를 하는 것처럼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아주 독특하게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쁘다는 표현은 어쩔 수 없이 되고,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아요. 자기네끼리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믿을만한가? 최근에 그래도 많이 환경단체에서 일을 해줘서 환경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옛날보다 많이 나아진 겁니다. 그리고 핵쓰레기 어떻게 하면 되냐? 뭐 갖다 버리고. 근데 문제는 고준위 폐기물에 대한 문제가 많았죠. 자, 이런 얘기 지나가고요. 오늘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라를 경영하고 이 사회를 살려는 장기적인 정책이 우리나라 로드맵이 5년 이하죠. 길어야 항상. 그리고 생각이 없이 언발의 오줌 눕기 정책이 99.999%예요. 근데 이런 걸 무책임하게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저 같은 사람 얘기를 계속해서 할 거고요. 저는 반핵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인 플랜으로 제대로 하나씩 가자는 주의고요. 그 다음에 안전운전 어떻게 하냐? 당연히 원자력기가 너무 폐쇄적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이거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당연히 이거 전부 공개해야 되는데 후쿠시마 같은 것도 공개하라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한 요구사항이에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거 계속 막아야 돼요. 지금 어떻게 됐냐,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지금 30년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희석시켜 방류, 이게 아마 전 세계적인 새로운 트렌드가 될 거예요. 지구 전체가 오염될 겁니다. 이제 희석시킨 물도 오염될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에 영국에 아까 얘기했죠. 2대8인데 우리 한국 8대1이라고.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다양한 연구가 있습니다. 저는 그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질문하시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아는 만큼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